놈이라니. 걔가? 설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맞다니까? 진짜? 너 보고 뭐라더니? 교도소라면 몰라도 허구한 짓 다 두고 스님이 돼? 내가 치매 같아 보여? 왜 사람 말을 못 믿냐?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소설 청산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전미아 소설집 낯선 별에 사는 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 채널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5편이나 들려드렸는데요.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표제작 낯선 별이 사는 집과 용서, 생의 길목을 돌아설 때, 모시옷, 허울 등이 그 작품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문을 열어보니 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이다. 서영은 방문을 열다가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보곤 조심스레 빠져나와 방문을 닫는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한다. 그리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그제야 희쁨하게 새벽이 열린다. 서영은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화장대 앞에 앉는다. 꼭두 새벽부터 불 꺼. 남편 형규는 눈이 부시는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는 꿍얼거리다가 몸을 뒤채 돌아눕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서영은 그리던 눈썹을 다시 덧입히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바른다. 그러고는 드라이기를 꺼내 머리를 말리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이라 그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요란하다. 왜 이래? 다른 방에 가든지. 형규는 짜증 섞인 말을 뱉으며 손을 뻗어 나가라는 신용을 한다. 서영은 뚱하게 그런 형규를 보더니 드라이기 전원을 끈다. 그러고는 타올로 머리를 한참 털어 말리다가 빗질을 하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다. 7시다. 그녀는 잠시 지난 기억을 떠올린다. 아이들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땐 이 시간이면 집안이 수런거렸었다. 엄밀한 그런 것인지 몸이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그 아이들도 어느새 커서 딸은 직장인이 되었고 아들은 대학 3학년이 되어 다 타지에 나가 있는 탓에 지금은 아침이면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기상한다. 서영은 아이들을 떠올리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화들짝 놀라 주방으로 간다. 냉장고에서 두유와 사과를 꺼낸다. 남편이 이르다고 잔소리를 해도 무시할 작정이다. 어슴 새벽부터 이러는 게 누구 때문인데 싶다. 서영은 두유를 유리컵에 부으면서 중얼거린다. 왜 스님이 되었을까? 사과를 깎아 내 등분을 내면서도 그 왜라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쟁반에 두유 2잔, 사과 4조각, 포크 2개를 담아 안방으로 들어간다. 형규는 당신이나 먹고 가라며 자꾸만 돌아눕는 것을 잡아 흔들자 마지못해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꼬맹이들 소풍이나 운동에 가는 것처럼 잠을 못 자더라고. 그렇게도 설레냐고 한다. 모임에서 충청도 가는데 거리가 멀어 일찍 출발하려니 그런 거지. 그렇게 가볍게 아침을 해결하고
서영은 옷을 갈아입는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사파리를 걸치고 골드펄이 들어간 빈티지풍 스카프를 두른다. 거기에 갈색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갖춘다. 영락없는 단풍놀이 가는 행락객 차림새다. 현관을 나와 마당으로 내려서니 바람이 옷자락을 훑고 지난다. 도로 어디쯤에 가로수 나뭇잎들이 바람에 쓸려왔는지 차 주위에 우르르 몰려 수렁거린다. 발을 옮기자 어느 식구처럼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소리에서 마치 희정이를 밟고 선 듯 묘한 쾌감 같은 것도 느껴진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놓고 내비게이션에 어제 비니가 알려준 주소를 입력하고는 안내를 누른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달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가고 있다. 출발하면서부터 희정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뭐? 스님이라니? 걔가? 설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맞대니까? 진짜? 너 보고 뭐라더니? 교도소라면 몰라도 허구한 짓 다 두고 스님이 돼? 비니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버럭 고함을 지른다. 내가 치매 같아 보여? 왜 사람 말을 못 믿냐? 까칠해진 비니가 역정을 내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서영은 확실하냐며 거듭해 묻자 비니는 얘기했다. 그들 모임에서 관광을 갔는데 회원 중 한 사람이 비구니가 있는 작은 암자가 있다고 들어가자 했단다. 하여 오는 길에 들렀는데 암자에서 승복 입은 희정이를 봤다는 것이다. 너 보고 뭐라 해? 아는 체 하던? 아는 채? 합장만 하고 호련히 사라지듯 그렇게 가버리더라. 그런데 왜 꼬치꼬치 묻냐? 찾아가려고? 엉성스럽지도 않냐? 친구들은 다투어 한마디씩 했다. 그걸 사람이라고 찾아가려 하냐고. 만약 따라오겠다고 하면 그땐 어쩔 거냐고. 서영은 가는 내내 어제 일들을 되낸다. 비니가 봤다면 틀림없을 것이다. 친구 얼굴을 모를 리 없고 멀쩡한 대낮에 헛것을 볼 리도 만무하다. 희정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느닷없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뜬금없이 뒤통수를 치고 죄의식 없이 남의 가정을 짓밟는 그런 여자가 아니던가. 친구 집을 풍비박산내고 제 남편까지 죽게 했다는데 그런 희정이가 교도소에 있다면 몰라도 스님이라는데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암자에서 또 사특한 짓을 하는 것이리라. 그 사악한 게 어찌 마음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의 길잡이가 된단 말인가. 머리 밀고 승복 입는다고 다 스님이 되는 게 아닐 터다. 서영의 머릿속은 왜라는 의문이 끝없이 줄을 선다. 허나 제수복을 입었건 승복을 입었건 그 가증스러운 꼬락서니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다. 어제 내린 비 때문인지 차창밖 풍경은 스산하고 의신연스럽기조차 하다.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더니 비온뒤라 겨울이 성큼 다가선 것 같다. 멀리 보이는 산들은 아직도 다 떨어내지 못한 잎들 때문에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은 군데군데 볏짚을 쌓아둔 채 검은 논바닥들을 그대로 드러내어 허허롭고 황량하다. 산청이란 이정표가 보인다. 서영은 휴게소에 들어가 커피를 사들고는 의자에 앉아 한 모금씩 넘긴다. 다 마신 종이컵을 손으로 꾹 눌러 찌그러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꾸깃꾸깃 주물러
쓰레기통에 휙 집어던진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버릇이 생겼다. 마치 손에 잡히는 것들이 희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동갑내기 모임에 나갔다가 희정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서영은 몽니 굳은 희정이가 제 스스로 사라져 주어 속이 다 후련했다. 손대지 않고 아린이를 뽑아낸 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또 그녀를 찾아가고 있다. 희정이를 알게 된 건 30대 중반쯤의 일이다. 친구의 초대에 놀러 갔는데 희정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는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것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도 않게 전화가 왔다. 어제 우리 만났는데 검정 원피스 입은. 네, 기억나요. 어떻게 전화를 다? 어제 처음 보면서 인상이 너무 좋아 친구에게 물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대답이 들려온다. 그리고 전화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희정의 적극적인 성격 탓에 둘은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전화도 없이 찾아온 희정의 얼굴에 멍이 퍼렇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였다. 뜻밖의 말에 눈이 희둥그레져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낸다.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멍든 얼굴에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고 아파 입원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그것들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빚어진 일들일 게 뻔했지만 남의 가정사라는 생각에 입에 올리지 못했다. 헌데 희정이는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서름이 북받치면 눈물을 짜내곤 하면서 늘씬한 몸매, 큰 눈에 오똑한 콧날 등 어느 한 군데도 빠지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밝은 얼굴에 애교도 많은 그녀는 묻 청년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하여 좋은 혼처가 줄을 이었을 정도였다. 그런 청년 중에 돈 많은 사업가 이광철도 끼어 있었다. 큰 공장 사장인 그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다. 희정이 집에서는 광철이의 조건에 혹해 입이 번글번글했다. 그녀의 오빠는 광철을 따라가 회사를 확인했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치렀다. 그녀 나이 24살 때였다. 희정이가 사는 군내에서는 재벌 사모님 되었다는 소문이 후끈했고 희정이 아버지는 부원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 돈 많은 사장이 뭐가 답답해 시골 처녀를 그렇게 데려가겠는가. 결혼해 살아보니 모두가 거짓이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닌 공장 직원이었고 사장과 짜고 그렇게 사기를 친 것이다. 광철은 겨우 고등학교를 나왔을 뿐이고 툭 하면 교도소를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친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와 오빠, 삼촌이 찾아와 희정이의 신세를 망쳤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고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되었으니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런 게 통할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광철은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이겠다며 설쳐댔다. 그리고 희정을 아예 감금시켜 놓다시피 했다. 나 노아만 줘.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노아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이미 초장에 다 틀린 일이었다.
오히려 친정집 식구들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나서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남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또 발목을 붙잡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식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은 뒤로 딸 둘을 더 낳았다. 그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했다. 그런 희정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다. 남편 잘못 만나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외롭고 마음 둘 곳 없었던 그녀가 애처로웠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움이 서로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하루는 희정이가 전화를 걸어와 말하기를 어쩜 그렇게 전화도 안 하냐면서 자기에게 소원해진 것 같아 혼자서 삐져 미워하고 또 부러지곤 했단다. 그즈음 서영은 전시회 준비로 바빴다. 밥도 제때 챙기지 못할 정도여서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괜한 자격지심에 그랬던 것이다. 물론 희정의 입장에서 보면 응당 그럴 수도 있다. 그림을 그린다고 좋은 친구들과 지내느라 자기를 멀리했다고 말이다. 아무튼 희정이가 그렇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서영은 잔소리 말고 얼른 오기나 하라고 했다. 전시회 끝나면 매일 붙어 다닐 건데 그새를 못 참아 삐져서 그러느냐고 했다. 전화를 끊고는 친구 맞을 준비를 했다. 작업실 이젤의 화판도 접어두고 어질러진 집을 청소했다. 그러곤 지갑을 챙겨 들고 나가 먹을 만한 과일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장미꽃도 사들였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자 시간을 재기라도 한 것처럼 희정이가 왔다. 반가워라. 더 예뻐졌구나. 예뻐지기는 두더지처럼 사는데 엉망이지. 막상 얼굴을 대하니 생각보다도 더 반가웠다. 그런데 희정은 거실을 마다하고 작업실로 가자고 했다. 잡다한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래? 처음 온 것처럼. 오늘따라 희정이는 뭔가 달라 보였다. 그들은 작업실로 갔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 차와 과일 등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니 희정은 그림들을 보고 트로피도 만져보며 이것저것 살핀다. 마치 비밀 탐정처럼 방안을 빙빙 돌며 무엇인가를 눈에 담는다. 그런 희정의 행동이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살쾡이의 그 눈빛 같았다. 차를 마시면서도 희정은 그 탐색의 눈길로 작업실을 훑더니 한마디 툭 던진다. 너는 성공했다? 성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고? 현규 씨 같은 남편도 만났고 넌 화가잖아. 별 소리를 다 하네. 서영아, 나 너를 참 좋아했니라. 알아, 나도 똑같아. 그런데 오늘 왜 그래? 다른 사람 같아. 광철 씨가 속 터지게 해? 아니, 요즘도 때려? 희정인 고개를 젓는다. 그 얼굴이 추수 끝난 들녘의 허수아비 같이 헛헛해 보인다. 그러더니 두 눈에 금세 눈물이 주르륵 떨어질 것처럼 서글픔이 일렁인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자 희정이는 더 자주 찾아왔다. 서영은 물론 현규도 안쓰러운 마음에 희정을 더 챙겨주고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바람 쐬러 갈 때나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게 됐고 언제부터인가 희정은 그걸 당연시 여겼다. 화가들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귀가가 늦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만 남편 현규에게 늦을 거라고 말해 두었다. 그러려고 그랬던 것일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두통이 심해 얼굴만 보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해괴한 소리였다. 벌컥 방문을 열어젖혔다. 두 남녀가 알몸으로 엉켜 있었다. 바로 남편 형규와 희정이었다. 순간 모든 게 다 정지된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움직여지지도 않았다. 피가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뒤늦게야 온몸이 파르르 떨려왔다. 미안해, 여보. 형규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희정이의 고개는 오히려 빳빳이 들려있다. 왜? 우리 사이 몰랐어? 하긴 뭐 그동안 네가 몰랐던 게 다행이긴 하다만 우린 보다시피 사랑하는 사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더 자세히 말해줄까? 아니, 인연이. 다시 몸이 부르르 떨려온다. 그러다가 그만 아득해지고 만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응급실이다. 팔뚝엔 링거가 달렸고 형규와 희정이가 서 있는 게 보인다. 더러운 것들이. 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팔뚝에 꽂힌 주사바늘을 빼 획 집어던진다. 링거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이 난다. 병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지하려 들지만 이미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서영은 빗발선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치다가 까무러치고 정신이 들면 다시 또 소리소리 질러대다 까무러치곤 했다. 그러기를 며칠 허탈감에 빠진 그녀는 닷새 만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희정이가 찾아왔다. 대뜸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 할 말이 무엇일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데 말이다. 허나 희정은 눈을 착 내리깔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연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웃기는 거더라. 행복한 네가 질투가 나서 회방 놓으려고 시작한 건데 형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 뭐냐. 그래, 사랑이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넌 그동안 빈 껍질만 붙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던 거라고, 바보처럼. 이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잘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너도 다 알았으니 빈 껍질 붙들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 형규 씨를 그만 놓아줘. 사실 이제 두려운 것도 없고 애들 아빠하고는 이혼할 거야. 관습이니 남의 이목이니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거고 우정도 자식도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거침없다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나 그런 여자야.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내 손에 죽고 싶어? 서영은 벌떡 일어나 장식대 위에 얹힌 십장생 분청 도사기를 번쩍 치켜들어 던진다. 꽈다당 탕. 거실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난다. 머리라도 깨주고 싶었는데 그게 그만 빗나가고 만 것이다. 그러자 화가 더 치밀어 와락 달려들어 마구지어 흔들어 댄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 누구의 탓이 아닌 내 탓이야. 알아? 그래, 나 그렇게 살았어. 맞아. 악으로 살다 보니 성격도 바뀌더라. 넌 행복해서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려. 널 사귈 때도 그랬어. 모든 걸 다 가진 내가 친구가 되면 사람들이 나도 같은 급으로 봐줄 것 같았거든. 옷을 돋보이려고 꽂는 코사지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나 그런 여자야. 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형규 씨한테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못하는 걸 너는 다 하고 살잖아. 난 농담 조절이 안 된 수묵화처럼 모두가 칙칙하고 어두운 먹빛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채색된 네 삶이 미치도록 부러웠고 빼앗고 싶었고 불행이 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니 이렇게 된 건 내 탓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서영은 그만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남편 형규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매일 축 처진 모습으로 퇴근에 돌아와 잘못을 빌었지만 그런다고 없어질 일인가? 어찌할 거냐고. 이혼을 해주길 바라느냐고. 여자에 환장했느냐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친구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들을 어찌 볼 거냐고. 아이들 아버지가 맞느냐고. 내가 아는 형규 씨가 맞냐고. 매일같이 쏘아붙이며 다그쳤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싸움이었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지친 형규는 가방 하나 챙겨 집을 나가버린다. 형규가 집을 나갔으니 두 사람은 다시 엮어질 게 뻔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서영은 희정이 남편 광철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그를 대하고 또한 아이들을 보게 되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다. 말 그대로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었다. 희정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철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광철이가 죽고 나서 희정이가 사라졌다고도 했고 희정이가 사라지고 나서 광철이가 죽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소문들도 들려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소문인 만큼 제대로 확인된 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몇 년이 지나도록 희정이가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서는암이다. 서영은 남편이 집 나갔을 때를 떠올린다. 그렇게 집을 나가면서 3개월이나 떨어져 살았다. 그때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은 거듭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본디 착한 사람이지 않은가. 예전에 시어머니는 그랬다. 곡식에 제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인데 희정이가 작정하고 물 귀신처럼 달라붙었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지 않으려 해도 지난 날이 다시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다 아물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의 자리가 다시 아릿해져 왔다. 신탄진 휴게소를 지나 청주 쪽으로 빠졌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달리기를 얼마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들어섰다. 숲이 우거지고 길 옆으로 계곡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끝에 작은 암자가 보였다. 그야말로 하늘만 보인다고 할까. 첩첩 산중에 작은 암자만 덩그러니 있어 적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암자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다. 암자 앞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시동도 껐다. 그러나 얼른 내리지 못하고 핸들을 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스님이 다가오더니 합장을 한다. 서영도 엄격결에 차에서 내려서며 합장을 한다. 해를 등지고 서 있는 여성, 바로 희정이다. 서영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담담하다. 아니, 어쩌면 맑아 보이기까지 한다. 희정은, 아니 승복 차림의 스님은 이미 서영이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커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단조롭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떨림이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이미 속세를 떠난 몸입니다. 여기와 지난 시간을 물으심은 불가한 일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면서 합장을 하고는 돌아선다. 스님.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스님이라 말이 나오면서 승복을 붙잡았다.
그 스님이란 말 때문인가 스님은 멈춰 섰다. 잠시 미동도 없다. 하지만 그 어디선가 떨림이 느껴진다. 애써 감추려는 긴 숨소리도 느껴진다. 그래도 이리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냥 돌아가라 하십니까, 스님? 스님이야 이미 속세를 떠난 몸이라 하셔도 속세의 사람은 속세의 사람대로 풀고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거지요. 그 말에 스님은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안내한다. 그리고 문 열어둔 산방에서 마주 앉는다. 그러면서 스님은 잠시 희정이로 돌아간다. 그렇게 희정이가 돌아가 이미 표백되어 버린 지난 시간을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영이 희정의 남편 광철을 찾아갔었던 것, 그 사실을 희정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희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만약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형규까지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형규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형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먼저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광철이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는 것은 뻔하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상담 결과 그동안의 폭력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다고 하여 그녀는 이혼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등기우편으로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소장을 받아들이게 된 광철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을 그 일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광철은 오히려 화도 내지 못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전달되었다. 이 광철 씨 교통사고입니다. 부산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운전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희정은 무너지듯 거실 바닥에 주저앉는다. 뭐랄까 안도감이랄까. 사실 그녀는 남편이 형규 씨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가슴을 바짝 조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자는가. 남편 광철은 교통사고로 죽어 지금 메디놀 병원에 있다고 한다. 졸아붙었던 심장이 서서히 펴진다. 희정은 휴 하며 숨을 뱉어낸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또르르 또르르 계속 흐른다. 그래 살았어. 무사하구나. 형규 씨가. 광철은 죽었다.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이제 악마의 손길에서 벗어났다. 사무제를 지내고 희정은 바로 동사무소를 가서 사망 신고를 냈다. 이제 그와의 인연의 고리는 떨어진 것이다.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랐지만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 남편의 흔적을 걷어냈다. 그러나 속이 후련하고 해방감에 훨훨 날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미움이 멈춰지니 보인다고 할까.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된다. 원수같이 살았지만 자식 낳아 키우면서 덜어는 웃을 일도 있지 않았던가. 마음만 열었더라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남의 행복만 부러워시게 하고 그토록 못 견뎌 하며 결국에는 남편을 죽게 하고 서영이 가정은 왜 또 그렇게 파탄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정작은 광철이가 자신을 만나 불행하게 살았다는 깨달음이 그제야 왔다. 살면서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주지 않았고 늘 마음 안에 칼을 갈며 살았다. 행여나 묵정칼이 될까봐 날마다 나를 세워가며 말이다. 남편이 죽었다는데 그 순간 다른 남자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던가. 뜨거운 해오의 눈물이 흘렀다. 그제서야 자신의 거울 속
빈 뜰이 보여졌다.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고는 서느남으로 떠났다. 서느남은 오래전 친구들과 관광을 갔다가 들려보았던 산골의 작은 암자였다. 산문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해가 많이 기운 탓도 있었기는 하지만 다른 어느 것들보다 유난히도 길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홍선사 작시.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자 희정은 다시 스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눈에 언뜻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감추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털어낸 듯 일어섰다. 서영도 일어서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로 더 이상의 어떤 말도 없었다. 그러다가 산문을 나서면서 서영은 입을 열었다. 스님, 그래도 두고 온 아이들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길이 다르니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평강하십시오. 그러면서 합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서영 역시 얼른 합장으로 받으며 말했다. 스님, 정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스님은 돌아서서 산문으로 향한다. 한 발, 두 발,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문득 산문 아래로 스님의 그림자가 눕는다. 유난히 긴 그림자,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갈 길이 다르니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스님의 말이 마음을 다 잡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청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요. 좋은 작품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